속으로. 중국을 상대로 무차별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 해운사들과 또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때리는 또 다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경제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오히려 미국의 해가 될 수 있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상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다시 중국의 해운사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때리는 그러한 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운 전쟁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명분은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 중국 갈등이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운과 조선 산업 재편에 나서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역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중국의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 회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어제 결정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 부과 규정하고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수수료는 6개월 뒤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기준은 중국 기업이 운영을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요. 매년 이를 올려서 2028년에는 톤당 $140가 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도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역시 10월 14일부터 톤당 $18를 내야 됩니다. 이 수수료 역시 매년 늘어나서 2028년에는 톤당 $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인 톤 대신에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개당 $120에서 시작해서 3년 뒤에는 $250까지 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의 작은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또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당 $150를 내고, 이 점은 여기에서는 단계적 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수수료는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내면 되고요.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대표부가 외국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3년 동안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톤당 $50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 척이 들어오게 배가 되면은. 무게가 수백 톤 어마어마한데.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들어올 때마다 매번 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해운 전쟁을 선포하게 된 이 배경은 뭐예요? 침체기에 빠져있는 미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강화하고 또 반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지난해 4월에도 미국 노동조합의 청원에 따라서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이 개시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불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통상마찰 국면에서 중국을 보다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과한 상호 관세에 맞서서 중국이 물러나지 않고 함께 보복 관세를 때리고 또 히토류 수출까지 통제하는 맞불을 놓자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또한 각국 교역국과의 상호 환세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과 거래를 끊는다면 관세를 깎아주겠다, 이 대가로 중국 고립 전략까지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중국이 그 나라를 거쳐서 상품을 운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요청도 미국에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번 조치가요 한국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 중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중국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통상 협상 타결이 앞으로 3, 4주 내에 타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중국과 맹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체가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운사들은 가격이 싼 중국산 선박을 애용해 왔는데 앞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한국 측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 투자를 했거나 미국 조선소와 제휴해서 미국산 선박 생산이 가능한 한국의 조선업체가 큰 수혜 이득이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로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해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미국에서 만드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가격 경쟁에서 앞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조선소가 캐파가 있는데 지금 이미 그 캐파가 꽉 찬 상황인데 무슨 뭐 아무리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선박을 더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뭐 인원을 보충하고 철야 작업을 하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천지일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되면은 있습니다. 조선소를 새로 져야 되고 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한국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지금 건조하는 데만 해도 꽉 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한 그 무슨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벌크선 같은 거를 만들기에는 지금 한국 조선소는 배가 불렀죠.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하겠지? 뭐 한국이 더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이 갑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만드는 걸 몽땅 다 받아가지고 다 한국이 만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해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달리 중국산 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에는 이제는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제품 추가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상당한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각각 최대 145%, 125%에 달하는 살인적인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인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걱정하면서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측 고위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해왔는데 중국이 연락했다면 시 주석도 알고 있을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 어느 수준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예 물건을 사지 않게 된다. 오히려 관세를 낮추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관세를 올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피해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딜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이 지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거래가 중국에도 좋은 거래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성사된 계약인데 중국이 만약 틱톡 딜을 승인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요, 미국 정부의 그 무역 경제 압박이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네. 이렇게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미국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인 괴롭힘으로 미국 국가 신뢰도가 손상을 입는다. 이런 사설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국제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빚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기초로 미국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덕택이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계속 무리하게 확대를 시킨다면 달러의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어서 미국은 최근에 무분별한 관세 부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에 패닉을 불러왔다면서 이렇게 신뢰도를 담보로 끌어다 쓰는 행위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고집스럽게 무역 전쟁을 확대해서 국가 신뢰도가 하락한다면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빚을 내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이 현재 36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올해 만기가 예정된 금액만 해도 10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마지막으로 주변 나라를 희생시키는 경제적 왕따, 괴롭힘은 결국 미국 스스로를 해치는 정치 경제적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뭐 중국도 한 번 정도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네, 그동안 중국이 여러 가지 변칙으로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내왔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 100%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 존폐,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나게 됐네요. 네, 하급 법원 외에 정말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 됐는데요. 부모님이 외국 사람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됐던 출생 시민권 제도, 이것을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5월 15일 구두 변론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22일 날 두 번째로 취임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거나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것이었는데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이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가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미 몇 개 주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하라고 내린 상황에서 네네. 출생 시민권이라는 것은 헌법 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를 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학자 대부분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체포 기소돼서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과거의 판례를 보면 외국 외교관 자녀를 빼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 시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생시민권 제도가 존폐가 지금 좌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출생시민권은 계속 존속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존폐라는 말은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수정으로 가야지 내용을. 이 수정 내용도 해석에 따라서 정말 존폐와 비슷한 엄청난 결론이 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식으로 미국 시민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굉장히 그 아니 법 자체가 영주권자들은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물론 다 합법적인 사람은 원래 인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로 들어와 있는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자녀를 출생한다. 그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결혼을 한 대학원생이나 유학생이 아기를 낳았다. 그 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정 여부지 존폐 여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출생시민권자는 있지만 이 외국 신분의 유학생이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을 인정은 안 해주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 판결이 그 점에 이런 여러 가지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연방 궁금합니다. 대법원 이제 판결을 이제 받아봐야 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문화평론가 문선정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밤에 채널7 ABC에서는 10개라는 영화를 방영을 했어요. 예전에는 부활절 전주에는 항상 ABC에서 뭐 10개라든지 네. 또 킹 오브 킹스 왕중왕이라든지 벤허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항상 해서 맞습니다. 정말 네.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또 이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지금 박스 오피스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개봉 첫 주에 무려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영화죠? 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찰스 디킨스와 그의 어린 아들이 예수의 생애를 직접 참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하. 매일 밤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어주듯이 찰스 디킨스가 어린 아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 성경 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함께 모험처럼 떠나는 그 서사로 다뤄졌는데요. 네. 이 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터 시즌을 맞이하여서 기독교 영화의 시즌에 맞춰서 개봉한 것도 흥행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아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왔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 작품은 미국 언론에서는 다뤄지지는 않지만 사실 100% 한국 제작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영화예요. 그런데 미국에 먼저 개봉을 했고 또 미국 배우들이 더빙을 해서 연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영화이고 한국 시각 특수효과, 뭐 예전에 우리가 그 뭐 VFX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전문 업체로 알려진 모팩 스튜디오가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완성한 순수 한국 영화입니다. 이 제작과 감독도 1990년대부터 사실 그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라고 해서 왜 영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앞으로 연출될 장면들에 대해서 미리 시각적으로 감독이나 배우들이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그 만화처럼 그림을 그렸거든요. 장면마다. 이제 그게 스토리보드인데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수백 편의 작품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모팩의 지금 현재 대표인 장성호 감독입니다. 또 이 킹 오브 킹스의 그 3D 애니메이션 촬영은 실사 영화이죠. 암살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유명한 김우영 감독이 맡았고요. 이번 개봉판의 목소리 연기는 예수님의 역할에는 오스카 아이작, 그리고 찰스 디킨스 역의 케네스 브레스너, 그리고 본디오 빌라드 역의 피어스 브로스넌 등 아주 유명한 명배우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한국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할 정도로 탄탄하게 기획과 준비가 잘 된 작품이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하기가 이제 뭐 큰 디즈니 픽사라든지 드림웍스가 아닌 이상 그 제작비를 보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작업 환경 때문에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성공하기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미국 시장에 먼저 개봉되어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그 인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시각적인 퀄리티 면에서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이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어떻습니까? 뭐 첫째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미국의 디즈니, 뭐 픽사, 드림웍스와 견조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고퀄리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은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실제로 많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래픽 같은 작업을 사실 전부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그야말로 하청을 받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역사 때문에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런 애니메이션의 기술을 탄탄히 다져오면서 정말 우리나라 세공 손기술 뭐 이런 거는 정말 정평이 나 있는데 이제 특히나 손으로 그리는 2D 애니메이션이 아직도 미야자키 하야오풍의 그 지브리 스타일이 이제 그런 정서면에서는 강세이기는 하지만 3D나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화 킹 오브 킹스는 게임용 영화 같은 게임용 그 그래픽 같은 스피드라든지 현란한 연출 등을 다 빼내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고유의 특성을 아주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에 잘 녹여내는 작품인데요. 정말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의 애니메이션보다도 더 미래적이고 헐리우드의 애니메이션보다는 더 세련된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빛을 발한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지금 그 예전에 1959년도인가 60년도에 나온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제프리 헌터가 나왔던 영화. 그 영화를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아놓고 이번 주말에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부활절이라는 이 시기에 잘 맞췄기 때문에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한국 영화 소위 K-무비이기 때문에 인기를 끈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K-무비라는 사실을 알고 보는 미국 관객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활절의 시즌도 사실은 정말 잘 선택을 했죠. 당연히 우리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인데 크리스마스가 점점 갈수록 헐리우드의 대작들이 개봉이 되지 실제로 어떤 성경의 바탕을 둔 영화들이 더 이상 개봉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맞아요. 시즌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의 영화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영화들은 성경적인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이스터 기간에 보통 개봉을 하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면서 장고한 베스트셀러가 무엇이냐 봤을 때 결국에는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온갖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씩 헤쳐나가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험적이면서 헌신과 이런 면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교훈적으로까지도 이게 들려오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스토리 중에 예수의 일생 같은 것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에 킹 오브 킹스는 그저 교훈적으로 예수의 일생을 다뤄서 이렇게 교훈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주인공인 찰스 디킨스와 아들이 예수의 여정과 모험에 함께함으로써 관찰자이자 화자 역할을 하는 구성인데 이것이 오히려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좋은 장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이 베스트셀러 예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화자의 구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마 이 재미있는 주장이 아닐까 싶은데 킹 오브 킹스의 대흥행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디즈니의 백설공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얼마 전에 우리 디즈니의 백설공주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비난과 그렇죠, 여론에 진짜 휘둘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인종 교체 문제로 전 미국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논평가인 굉장히 유명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베니 존슨 같은 사람이 계속 유튜버라든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트위터 X를 통해서 킹 오브 킹스를 여러 번 다룹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이 디즈니의 쓰레기통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메시지에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라고 계속 그 영화를 볼 것을 강조하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성평등이나 인종 등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고 지적을 받았던 일련의 그 디즈니 행보에 염증을 느낀 보수주의자들이 이번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고도 정통적으로 보이는 킹 오브 킹스야말로 꼭 전파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배급사인 엔젤 스튜디오가 그 마케팅의 방향을 정말 잘 떨어지게 해서 영화 홍보로 흘러가고 있는 덕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론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도 뭐 태어나지만요. 네. 장성호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한 번도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이런 분들이 봐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듯한데, 그런데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다고 해요? 네네. 보통 그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 영화인데요. 실사만큼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보통 한 편 평균 제작비가 한 $200 밀리언 잡거든요. 와, 그리고 네, $200 밀리언. 그러니까 일반 그냥 실사 영화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평균 제작비도 한 150 밀리언이니까 $150 밀리언 정도가 되니까 일본 애니메이션도 디즈니와 거의 비슷한 제작비 수준이죠. 그런데 1억 5천만 달러네요. 아하. 네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킹 오브 킹스는 18 밀리언에서 20 밀리언 달러니까 10배 정도가 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벌써 이미 거의 제작비의 그 손익분기점은 이번 주말은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는 확실히 돈을 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개봉한 킹 오브 킹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7월에 개봉 예정이 되어 있던데요. 확실히 돈은 벌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군요. 저는 네, 목소리 연기하신 분들이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비싸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 목소리 값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다른 데서는 2억 달러를 들여서 만드는데 우리는 2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 대표 스튜디오 대표님이 감독도 하고 각본도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비용을 절약한 건 아닐까요? 내년도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 장편 만화 영화상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진짜 애니메이션의 오징어 게임 하나 나왔다라고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오늘 신나네요. 그러네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한 분이 댓글 주셨어요. CGV에서 상영을 안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부 동반으로 보러 갑니다. 이렇게 쓰셨네. 네. 금식 허리 부여잡고.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시죠. 맞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풍성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정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호 박사 모십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야구 방망이의 역사를 준비해 주셨네요. 요즘에 이 토피도벳 어뢰처럼 생긴 방망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주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잠수함에 어뢰같이 생겼다는 그 모양이라 해서 톨피도벳이 요새 난리인데 네.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시즌 초반에 두 번째 게임이에요. 3월 29일 날 뉴욕 양키스하고 밀워키 브루어스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경기가 20대 9로 양키스 승리로 끝났는데 마치 무슨 맞아요. 뭐 풋볼 스코어 같죠. 20대 9. 근데 여기서 양키스가 홈런을 9개나 쳤습니다. 맞습니다. 예. 에런 저지가 3개를 치고 그랬는데 또 공교롭게도 상대 투수가 작년에 다저스 우승할 때 그 프레디 프리맨에게 말로 홈런 선사했던 네스터 콜테즈가 팀을 이적해서 밀워키 선발 투수였어요. 네. 근데 2이닝 동안 5개 홈런을 내주었는데 정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톨피도 배시 정말 이 특효약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야구 역사가 15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초창기 시절에는 사실 그 야구 배트하고 타자 사이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레귤레이션 같은 거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그러면 1890년대에는요. 이 야구 방망이가 이 동그란 게 아니고 납작한 배트를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뭐 생각 같아서는 잘 맞히겠지만 이거 공기 저항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뭐 그 야구 배트의 그 끝에 그 손잡이 있는 끝에도 모양이 뭐 볼 모양 된 거, 뭐 버섯 모양, 뭐 거의 이 끝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무거운 배트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야구에 이렇게 보면 거기 적혀져 있는 거에 루이빌 슬러그라고 써 있어요. 네네. 거의 그 야구 방망이 대명사 같은데 이 루이빌 슬러그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켄터키주 루이빌 구장이 홈구장인 팀에 피 브라우닝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정말 고면한 경기였어요. 배트 부러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널리 알려진 그 동네 그 목수 아들 티네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버드 힐러릭이라는 티네이저가 이 사람에게 커스텀 방망이를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게임에서 안타 3개 치고 이어서 2시즌 동안 타격 왕을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별명이 루이빌 슬러거가 됐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이 등록 상표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또 다른 유명한 명예전당 선수 호너스 웨그너라고 있죠. 이 호너스 웨그너가 진정 이 루이빌 슬러거의 이제 또 장본인이 됐고 거기 배트에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사인이 호너스 웨그너 사인이라고 하네요. 와, 이 그 야구 선수들과 얽혀 있는 배트 그 이야기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150년 역사가 가까우니까 그런 모양인데 20세기 초에 들어서 야구 기자가 한 명 있었어요. 베일 제임스라는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보다가 그 손잡이 두께를 가늘게 하면 오히려 이 배트 컨트롤이 수월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항상 그 배트 스피드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 배트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다가 바로 1920년 시즌에 유명한 베이브 루스가 이 손잡이를 사용하면서 한 시즌에 상상도 못한 54개 홈런을 치면서 이 가느다란 배트의 인기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손잡이가 가늘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한 거 호너스 웨그너도 사실은 뭐 홈런 타자인데 타율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1920년 시즌까지는 홈런이 단 36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손잡이가 가는 걸로 바꾸고 그 뒤로 이어지는 9시즌 동안 9시즌 동안 241개 홈런을 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야구에 얽힌 스토리들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냥 야구 방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망이를 들고 그냥 쳤네요. 나무 방망이를 들고 쳤던 거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빨래 방망이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빨래 방망이도 손 잡는 데는 가늘었잖아요. 예전에는 가늘지 않았다니까 그냥 저 장작 하나 들고 때리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뭐 야구 좋아합니다만은 그 보면은 그 야구 배트를 또 가지고 또 치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골프를 뭐 젠틀맨스 게임이라고 부른다면 야구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같아요. 이게 뭐 잡힐 때까지 치링을 하는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도 그렇습니다만 이 배트를 가지고도 치링 에피소드가 많네요. 많죠. 예전에 저도 여기 미국에 살면서 본 적이 있는데 83년에 캔사스시티 로열스의 올스타 3루수 조지 브렛 기억나시는지요?
조지 브레스가 파인타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유명하죠. 그 손잡이에 그 파인타 송진 같은 건가요? 끈적끈적 발라가지고 좀 잘 잡히게 그런 걸로 해서 이 문제가 생긴 적도 있고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는 이 배드 치링이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아무래도 무게를 좀 가볍게 하면 빠르게 배드 스피드를 올리겠다는 생각 안에 그 배드 속이를 이렇게 갈아내가지고요. 그 안에 좀 가벼운 거 콜크 있잖아요. 와인 같은 콜크 잡는 콜크를 넣었죠. 맞아요. 이런 것이 많이 발각돼가지고 서스펜션이 이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1974년에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3루수 그렉 네럴스 기억나시죠? 네, 그렉 네럴스. 이 그렉 네럴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 대전에서 1대0으로 뉴욕이 이겼는데 첫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1대0이 됐는데 다음 타석에서 1타 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배시 부러졌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부러질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시 부러지면서 그 속에서 고무로 만든 이런 슈퍼볼 같은 게 6개인가가 떼굴떼굴 굴러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배시 부러지면서 걸렸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뭐 팬이 선물한 뭐 배시라고 둘러대고 그랬는데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고 또 서스펜션을 안 줬다 그랬는데 이렇게 배시 부러지면서 그 발각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저스 베리 예 말씀하세요. 다저스 타자도 한 명 후에 쳤다가 배시 부러졌는데 자기가 막 뛰어가서 짚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핑계 대는 것도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베리 반즈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베리 반즈 그러면 정말 이 약물 시링 그런 걸 얼룩진 이름인데 그렇죠. 베리 반즈는 사실 야구 배수를 예전에는 그 화이트 애쉬라는 그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단풍나무인 거예요. 메이플 우드로 만든 그 더 딱딱하다는데 그런 배수를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메이플 뱃이 좋은데 그 대신 뭐냐면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덜 부러지는데 한 번 부러지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리드하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요새는 그 뱃을 만드는 그 공장이랑 회사들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사용되는 뱃이 거의 다 메이플 뱃으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톨피도 뱃도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톨피도 뱃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뱃 그러면 점점 손잡이에서 앞으로 멀어지면서 점점 더 부채처럼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끝이 다시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뱃의 가운데 부분이 제일 두껍다는 마치 그 볼링 핀 같이 생기기도 했고 네. 그 어뢰 같이 생겼다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던 거고 주로 그 트레이닝이나 배팅 프랙티스 할 때 써왔던 그런 건데 근데 이 뱃이 절대 모든 선수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좋다 그러고 어떤 선수는 마음에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야구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그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변화와 혁명 진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공이 맞는 부분이 사실 제일 두꺼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이 맞는 부분이 제일 두껍게 해가지고 이 아무래도 볼에 힘이 더 간다는 그런 학설인데다가 또 아무래도 무게가 공 맞는 부분에 이렇게 옮겨오다 보면은 스윙하기가 좀 더 수월해서 뱃 스피드가 더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두고 있네요. 이 최근에 톨피도 뱃을 사용하는 걸 누가 뭐 앞장서고 자극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뱃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년 전에 양키스에 그때 당시 전 코치인데 에런 린하트라는 코치가 이 타자들이랑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야 요새 투수들이 기량이 너무너무 발달했는데 우리 타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 사람이 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상당한 두뇌인데 MIT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를 하다가 스포츠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걸 다 박차고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애미 말린즈에서 필드 코디네이터로 있는데 2023, 24년에 그 뱃 만드는 회사들하고 협조하면서 톨피도 뱃이 다시 나오게 요새 와서 다시 나오게 만드는데 한몫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 불법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하여튼 이 톨피도 배달면 난립니다. 지금. 네. 네. 근데 뭐 요새 또 뭐 써본 사람들이 또 아이 뭐 별거 아니야 그러고 또 다시 또 옛날 배수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저씨 맥스먼 씨가 써보고 한두 번 써보고 다시 던져버렸다지 않습니까? 네, 글쎄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